나요? 들어오세요. 아까 마이크 때문에 시작할 때 시간 많이 까먹어서 마음이 급하네요, 제가. 네, 들어오세요. 네, 보겠습니다. 해제 볼게요. 자, 520페이지 아래쪽에 합의 해제 부분 볼 건데, 우리가 1월 달에는 이걸 그냥 개념만 대충 해놓고 갔는데, 오늘 판례를 좀 더 자세히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표시를 쭉 하고 설명드릴게요. 520페이지 아래쪽에 괄호 2번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해제 계약, 합의 해제, 거기 동그라미 기억번 셋째 줄에 중간쯤 새로운 계약이다. 거기 형어펜 쳐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의 해제들은 단독형인데 합의 해제는 성질이 새로운 계약이에요. 자, 그거 하나 표시해놓고, 자, 밑으로 가서 판례 나오는 거 첫째 줄에, 자, 계약의 합의 해제는까지 형어펜 찍은 다음에 첫째 줄, 그리고 첫째 줄 끝에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그 형어펜 찍어 놓습니다. 520페이지 아래쪽이요. 네, 첫째 줄에 표시해 놓고요. 이건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자, 합의 해제를 명시적으로가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된다고 해주시면 돼요. 그냥 해주시면 되고, 이런 겁니다. 제가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인데 매매계약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입금을 다 하고 이제 잔금 주고 등기 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잔금날 카페에서 만나갖고 서류 받고 잔금 주기로 했어요. 근데 잔금 들고 카페에 갔더니 매도인이 내가 줬던 중도금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아무 말 없이 테이블에 중도금을 올려놓고 쓱 내밀면서 요즘 경기가 거시기요 이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러지 하고 중도금 받고 돌려받고 이제 커피 한잔하고 그런 게 좀 힘들어 하고 돌아서 갔어요. 그럼 저는 잔금 주러 갔다가 중도금 돌려받고 온 거죠. 자, 합의 해제 하자고 말한 적 없지만 이 두 사람은 지금 계약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이러면 합의 해제 된 걸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야, 니들 보니까 지금 안 할 것 같구만. 뭐 이게 묵시적 합의 해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은 첫째 줄, 둘째 줄, 밑줄 쳐놓습니다. 합의 해제 의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고, 해제에 관한 민법 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답니다. 해제랑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521페이지에 가서, 자, 요 판례들 1, 2, 3번 나오는데, 자, 세 개 판례의 밑줄 친 부분을 전부 다 형광펜 치면서 들으세요. 그냥 다 치면 돼요. 자, 밑줄 부분은 다 형광펜 치면 돼요. 자, 계약이 합의 해제될 경우에 셋째 줄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에 자, 밑줄 부분에 합의 해제로 인해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3번에 548조 해약 해제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전부 다 시험 문장이고 특히 그 중에 2번 판례 문장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 자주 읽어둘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실판 보세요. 자, 합의 해제가 뭔지만 알면 요거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잘 봅니다. 자, 계약을 일단 하나 해볼게요. 이거 필기 안 해도 돼요. 자, 매매계약 체결을 합니다. 매도인, 갑, 매수인, 을. 등기는 언제 주고 대금은 언제 주고 뭐 이런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합의가 됐고, 계약은 5월 달에 체결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갑이 계약을 어긴다거나 하면 을이 해제를 하면 되고, 을이 계약을 어기면 갑이 해제를 하면 되는데 아무도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야 되는 건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갑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팔기 싫어졌어.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냥. 자, 그러면 을한테 가서 나 안 팔아 이러면 계약 위반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해볼 수는 있어요. 자, 서류를 한 장 만들어요. 서류 제목은 합의 해제 약정서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청약자, 갑. 자, 일단 내일부터 사인해요. 그리고 승낙자. 자, 여기다 사인 받을 수 있게 빈칸 딱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 요 밑에 계약 내용 쓰는 칸에다가는 5월 달에 체결한 저 위에 있는 저 계약은 5월 계약은 소멸시키기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날짜는 6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자, 합의해제 약정서를 딱 준비해 갖고 가서 을한테 쓱 내밀면서
내가 그냥 좀 그렇게 됐어. 못 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사인 좀 해주면 안 돼? 물어볼 수는 있죠. 그죠? 일방적으로 야, 씨 안 팔아. 이게 아니라 좀 동의 좀 해줘.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물어봤을 때 그래 그렇게 해 하고 의를 탁 사인 해주면은 그럼 계약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기존의 계약을 없애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계약법의 세계에서는 합의만 되면 이런 걸 말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걸 들고 가서 여기다가 사인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의리 싫은데 그러면 아 싫구나 이렇게 해야지. 싫은 게 어딨어 사인해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싫은데 그럼 아 싫구나 그럼 내가 뭘 해줘야지 여기다가 사인을 해줄까 한번 얘기해 볼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계약을 할 때 원래 뭐 이렇게 조율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뭘 요구하겠죠. 자 나 이거 계약 될 줄 알고 막 이렇게 준비하던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손해배상이라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나와. 아 그래 그러면은 추가로 여기다가 손해배상을 해준다 1억 물어준다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사인해 줄 거야? 이렇게 또 물어봐야죠. 자 그렇게 해준다고 1억을 물어준다고 하는데도 싫은데 그러면 그래도 싫구나. 그러면은 자 내가 지급받았던 매매대금 중도금 2억 원이었는데 거기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것까지 다 정산해가지고 이자 손해까지 안 보게 해줄 테니까 사인 좀 해주면 안 돼? 여기다 이자를 추가를 이렇게 반환해 줄 건데 안 돼? 물어봤을 때 싫은데 그럼 아 싫구나. 그럼 이렇게 다 해도 싫으면 뭐 노래라도 한 곡 할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오케이 할 때까지 비굴하고 처절하게 사정사정 해가지고 허하노라. 이렇게 되면 합의해제 되는 거예요. 이게 합의해제. 그러면 지금 판례가 하는 얘기는 합의해제를 할 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 없이 사인을 받아냈다면 그 얘기는 손해배상 없이 해제하는데 동의받은 거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하는 거 아니다. 지금 누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리 지금 손해배상 안 받고 합의해제하는데 동의해 준 거예요. 이거는. 그죠? 또 합의해제할 때 이자 가산해서 반환 안 하고도 사인을 받아냈다면 이자 가산이 필요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게 만약 필요했다면 다 을은 요구할 수 있었어요. 승낙해줄 의무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 다 요구하고 노래도 한 곡 듣고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해줘도 되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자 특약이 없다면 이런 걸 할 필요 없는 게 합의 해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고 다만 지금 이 계약이 5월 달에 체결됐다가 6월 달에 지금 파토가 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한 달 간격 때문에 5월, 6월 이렇게 돼버리면 합의해제를 여기서 하는데 그럼 해제, 제거 개념이라서 과거로 돌아가는 소급표 개념은 어쩔 수 없이 생겨버린단 말이지. 지들끼리는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중간에 제3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중간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생겼을 때 얘네들 둘이 그렇게 뭐 그렇구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것 때문에 제3자 피해 보면 안 되니까 자 해제권 조문 다른 건 다 적용 안 해도 되지만 제3자 보호 규정만큼은 소급표 문제 때문에 적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된 게 3번 판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 특약 없으면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 1번 판례. 특약 없으면 이자 가산 안 해도 된다. 2번 판례. 그러나 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는 해줘야 된다가 3번 판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 개 다 잘 해주시면 되겠고 시험은 이제 2번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가서 실권약관 여기는 520페이지, 21페이지 아래쪽에 판례 두 개 있죠? 자, 중도금, 잔금 묶어서 비교해 놓으세요. 그리고 제목에 중도금 형광펜, 잔금 형광펜 해놓고요. 자, 둘 다 실권약관인데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출제 비중이 그렇게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뭔지 대략 알아놓고 차이점 정도만 딱 읽어서 인지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설명 드릴 테니까 잘 봐두기만 하세요. 비중은 출제 비중은 한 10년에 한 번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라서 오늘 설명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그냥 가볍게 넘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거기 실권약관이라는 말 나오죠. 이 말의 뜻이 권리를 상실시키는 특약사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실권약관이 해제 조건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그 조건기한 파트에서 배웠던 정지조건, 해제조건 그거. 해제조건 성취되면 권리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실권약관 해제조건이
법정해제, 약정해제랑 차이점이 되는 부분은 특징 이것만 이해를 좀 잘하고 계시면 되는데 자, 법정해제나 약정해제는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그래서 내가 해제권 있더라도 해제할 거야 라고 말을 해야지 해제가 되지 해제권만 갖고 있고 해제를 안 해버리면 계약이 안 사라지는 이런 특징 갖고 있는데 자, 실권약관은 해제권 행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 해제권 행사 안 해도 계약이 없어지게 만드는 특약 이게 이제 실권약관 해제조건 이렇게 되고 자, 해제조건 성취가 되면 그러면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그때로부터 바로 뭐가 사라지고 하죠 뭔 말 안 해도 그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권약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도금 실권약관 잔금 실권약관 두 개의 차이점은 그럼 먼저 보자 자, 실제 판례에서 문제가 된 중도금 실권약관을 잠깐 써보면은 중도금을 지체하면 뭐뭐 하면 계약은 자동 소멸된다. 그러니까 해제라는 말 안 해도 자동 소멸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렇게 됐죠? 해제 조건 구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중도금을 지체하면이라는 이 말이 이제 실권약관이 되는 거예요. 권리를 상실되게 만드니까. 자, 그러면 중도금을 지체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될 거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해제권 행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도 이런 현상 생기는 거지. 특약으로 정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자 제가 10억짜리 집을 5억에 팔아요. 이걸 시장에 청약으로 내놨습니다. 누구든지 사겠다 그러면 팔겠다. 되게 좋은 조건이죠. 여기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걸 살려고 그래. 5억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겠죠. 자 그럼 이제 네가 제일 이쁘니까 너한테 줄게. 근데 너 잘 봐. 이 집 살려고 지금 뒤에 몇십 명 대기 중에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중도금 날짜를 단 1초만 어겨도 계약은 자동 소멸이야. 너한테 안 팔아. 자, 대기 중인 2번한테 팔면 되니까 나는 그러니까 싫으면 하지 말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매수인 입장에서 이 특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약 제약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근데 자, 그랬다가 자칫 실수로 날짜를 놓쳐가지고 중도금을 하루만 딱 놓쳐도 이 계약은 없어진 거예요? 안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기로 했어. 그죠? 그때 상황이 워낙 그런 상황이라서 자, 이걸 해제를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지도 않고 최고도 없고 해제권 행사도 없이 그냥 날짜 넘기면 그냥 아웃 이렇게 돼버리기로 했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잔금을 지체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소멸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잔금을 지체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될 거고 중간에 해제권을 행사를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성질 생기는 걸 실권약관 해제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실권약관인 건데 두 개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 중도금은 선의의 의무죠. 중도금이 지체가 되려고 하면 날짜만 넘어가면 무조건 지체예요. 그거는.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주던 말던.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제공을 할 필요가 없어. 날짜만 넘기면 지체니까. 근데 잔금은 등기랑 동시행 관계죠. 등기 안 받으면 잔금 안 줘도 되는 돈이에요. 이거는. 그럼 잔금이 지체가 되려면 날짜만 지났다고 바로 지체가 되는 게 아니라 매도인도 등기서류 제공 정도는 해야지 매수인이 잔금 안 준 걸 탓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해제권 행사를 안 한다는 건 실권약관이니까 둘 다 똑같은데 근데 중도금 실권약관이랑 잔금 실권약관이 차이가 나는 건 매도인이 해야 할 행동이 있냐 없냐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등기를 주고 실권약관 타령을 해야 되냐 등기를 안 주고도 실권약관을 주장할 수 있는 거냐 이 차이입니다. 그 차이인데 자 시험에 이게 많이 나온 주제는 아니니까 중도금 잔금이 선의의 의무 동시행 의무 이런 개념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는 있어야지 되겠고 실권약관 개념 돼 있고 차이점 비교돼 있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갑니다. 자, 약정해제는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약정해제는 법정해제랑 똑같은 거니까 손해배상 안 한다는 것만 체크가 되면 되고 공부 안 하기로 했고요. 자, 법정해제는 일단 우리가 1월 달에 해놓기로는 최고 얘기만 좀 해놨습니다. 자, 일단 점검을 좀 할게요. 지체는 최고 해요, 안 해요?
지체는 늦어진 거니까 언제 줄 거냐고 물어봐야 돼요. 최고 하고 안 주면 해제입니다. 자, 그러면 불능은 최고 해야 하네. 불능은 불가능한 일이라 물어봐도 해결은 안 되기 때문에 불능이 발생되면 최고 없이 그냥 해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체의 경우에도 최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조문상.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을 분명히 했을 때. 그죠? 등기 언제 줄 거냐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안 준다고 이미 대답을 했을 때. 이행 거절 분명히 하면 최고 안 합니다. 또 하나가 정기행위라 그래서 결혼식장에 얼음 조각상 배달하는 그런 계약, 그 날짜 그 시간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계약들은 최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했었고요. 그리고 불완전 이행이라 그래서 제대로 이행 안 된 것들이 있었는데 완전 이행이 가능하면 최고하고 해제, 지체 형태니까 완전 이행 불가능하면 불능 형태니까 최고 없이 해제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우리가 1월 달에 해놨던 건데 뭐 그건 조문 암기사항이라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건 보셔야 되겠고 외우실 때 지체 불능이 딱 중심이 잘 잡히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딱 변형해 나가는 형태로 외우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판례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924로 가봅니다. 524페이지. 자, 지체는 최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니은번에 B번 밑줄 칠게요. 두 줄 치면서 보겠습니다. 자, 기간이 상당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고로서 효력은 발생한다. 자, 최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24페이지요. 자, 그럼 이 얘기는 그거예요. 자,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야, 중도금 언제 갖고 올 거야? 빨리 갖고 안 갖고 오면 해제한다. 이런 식의 최고를 할 때 그때 한 달 또는 뭐 두 달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기간 안 정하고 해도 되냐 이건데 기간 안 정하고 해도 괜찮다. 단 중도금 갖고 올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는 거니까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가서 해제권이 생길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간 안 정하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해제권이 생긴다. 이거 읽어두시면 되고요. 자, 지급번의 과다최고 요 얘기는 A, B 묶어서 비교해 놓고요. 뭐 형광펜 이런 걸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 냅두고 좀 다르다는 것만 비교가 되면 돼요. 그냥 앞에 보세요. 바로 구조로 설명드릴게요. 과다최고. 내가 받을 것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한 거예요. 과다. 너무 많이 달라고 한 거. 그런데 그러면 매매대금 1억인데 1억을 달라고 최고를 해야 되는데 2억을 달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최고냐 제대로 안 된 최고냐 뭐 이런 건데 지금. 근데 자, 약간 초과했어. 자, 중도금을 최고하면서 연체이자 계산이 조금 틀려가지고 1억 200인데 1억 250이라고 최고를 하고 이런 식이 돼버렸어. 이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도 중도금 달라는 뜻인 건 알아먹을 수 있겠죠. 이러면은 최고한 걸로 인정해줘요. 근데 중도금 1억을 최고를 해야 되는데 30억 갖고 오라고 최고를 해요. 그럼 매수인은 이 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거 이매매 계약 대금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은 최고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판례 표현상으로 이렇습니다. 본래 급부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차이라면 괜찮아. 하지만 그게 뭘 달라는 건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면 최고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정도의 문제라서 학생이 판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워드 외우지 마시고 그 느낌만 좀 살아있으면 돼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최고로서는 효력이 없다. 그 뉘앙스만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리을번 밑에 있는 판례 1번, 2번 두 개 또 묶을까요? 그리고 제목의 형광펜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요. 이건 조문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럼 이건 최고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지체지만 최고를 안 해도 되는 사유였습니다. 옆에 최고 필요 없음이라고 써놔요. 제목 옆에. 자, 그리고 2번 판례도 제목의 영어 패치입니다. 자, 이행 거절의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영어 패치고. 그러면 얘는 최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응? 눈치껏 최고를 해야 돼요. 옆에다 최고 해야 된다고 최고 필요 이렇게 써놓습니다. 제목 옆에. 자, 제목만 봐도 구별이 되게 이렇게 해놓으시 바라고요. 자, 칠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전에 배운 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잘 보세요. 자, 지체가 정확하게 외워져 있으면 그러면 이 판례를 외울 일이 없습니다. 자, 지체는 늦어지고 있다는 개념이죠. 그럼 최고를 해야 돼, 안 해도 돼? 자, 왜 늦게 갖고 오냐, 빨리 갖고 오라, 뭐 이런 거
자, 일종의 물어본 절차가 있어야 최고가, 있어야 해제가 돼요. 근데 지체인데 플러스 채무자가 이행 거절을 분명히 했다면 그냥 단순히 늦은 게 아니라 안 준다고 대놓고 말을 해놓고 지금 안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최고를 해야 하나요? 최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체인데 이행 거절을 분명히 했다가 다시 또 그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했다. 이렇게 되면 자, 지금 뭐 굳이 번호로 매겨보면 1번, 2번, 3번 뭐가 없어진 거예요? 2번이 없어진 거예요. 2번이 추가됐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상황이 돼버린 거라고. 지체로 돌아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최고를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해야 돼. 그래서 왔다 갔다 한 거지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 때 이런 조심만 해주면 돼요. 일단은 지체는 최고를 해야 된다. 이거는 외워야 되는 겁니다. 뭐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험에서는 외워야 되는 건데 이게 하나가 외워지면 지체에서 거절을 분명히 했다. 살이 하나 붙으면 최고 필요 없다고 갔다가 자, 거기서 다시 또 철회가 붙으면은 최고를 해야 된다고 돌아오니까 출제자가 1단계에서 문제 냈는지 2단계, 3단계까지 갔는지 그 말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 뒤의 내용을 추가로 외워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잘 꼼꼼히 보면 돼요. 어디까지 갔는지. 그게. 그래서 처음에 출발만 외우는 거지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잠깐 외도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자, 끝까지 잘 읽어 주시면 돼요. 이게 그 철회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게 뭐 못 알아들을 그럴 정도의 상황이 아닐 거라서 아마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생활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랑 약속 잡고 오늘 저녁에 어디서 뭐 먹기로 했어요. 자, 그랬다가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뭐 집에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친구가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만약에 너무 늦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야, 오늘 다음에 만나고 이번에 어떤 일로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지체는 그렇게 물어보고 해제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야, 나 오늘 늦을 것 같은데 꼬라지 보니까 5시간, 6시간 걸릴 것 같아. 자, 이건 나 못 갈 것 같아. 이래버리면 그럼 묻지 않고 그래, 그럼 없던 일로. 이렇게 바로 해버리잖아요. 근데 못 온다던 그 친구가 야, 나 일 없어졌어. 사장이 그냥 갈 텐데. 그러면 나 이제 거기 파티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또 늦게 올지 모르잖아. 그러다가. 그럼 올 거야, 안 올 거야? 물어보고 또 깨잖아. 그거라고 지금.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막판에 바뀌는 상황인 거니까 잘 보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525페이지 정기행위는 판례 없어요. 최고 필요 없다는 것만, 그것만 잘하고 조문 잘 읽어주면 됩니다. 자, 뒤로. 불능. 자, 불능 쪽에 숨은 판례가 좀 있는데, 1번의 디귿번. 1번의 디귿번. 디귿번에 진한 글씨. 자, 거기 형광펜 치겠습니다. 자, 이행 불능이 매수인의 규책 사유에 의할 경우에 매수인은까지 형광펜 칩니다. 진한 글씨 끝에 있는 매수인은까지 형광펜 치고, 자, 그리고 그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형광펜으로 해제할 수 없다. 집어넣고요. 찬찬히 보면은 너무 쉬운 판례인데 이 사례에서 나오면 티가 좀 잘 안 나가지고 조심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려볼게요. 이 상식이에요.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물건을 줘야 되고 대금은 불능이 없으니까 이 물건이 지금 후발적 불능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까 이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 갑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졌다면 해제가 가능했었죠. 근데 의리 해제하고 이러는 거였는데 이 후발적 불능이 의뢰규책 사유로 그 문장을 잘 보면 매수인의 규책 사유로 인해서 후발적 불능이 됐다고 돼 있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의리 해제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돼, 안 돼? 안 돼. 장난하냐? 자, 이 지금 일종의 셀프 해제 같은 모양새가 나오고 이거 안 돼요, 이거. 자, 집을 샀는데 집 구경하다가 담배 피다가 불이 났어요? 홀랑 타고 나니까 그럼 안 사요. 이게 될 리가 없잖아. 이게 될 리가 없잖아, 이거. 이거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집은 불났지만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즉 채권자 위험부담주에 따라 돈 주고 끝내야지 무슨 해제를 해.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위반하고 자기가 해제하는 그런 게 어딨어. 장난해 지금? 이렇게. 아주 쉬운 판례인데 근데 시험에서 불능이면 해제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실수를 할 우려가 좀 있기는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갑이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을이 해제하고 을이 귀책 사유 있을 때 갑이 해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건 지금 갑의 채무를 을의 귀책 사유로 불능된 거기 때문에 이건 해제가 안 되고 돈을 주고 끝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구별이 돼야지 되겠고요. 사례에서 그냥 느닷없이 그냥 훅 이렇게 나와요. 얘는 조심해 주시고 자 밑으로 가서 판례 이거 별표 쳐놓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줄 부분에 자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나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었다고 하여 거기까지 형합해 칩니다. 밑줄 부분. 그래서 목적물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았어요. 자 바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제 형합편으로 불능이라고 할 수 없고에다가 찍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해제가 돼야 안 돼요?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나온 거랑 좀 연결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그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하나만 쓸게요. 이게 붙어 있으면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동시이행 항변으로 지우고 대금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능은 아니지. 저 지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게 아니니까 당장에 을이 해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어떻게? 일단은 가압류 지울 때까지는 돈 못 준다. 이렇게 뻗대 보고 해제를 하고 싶으면 매매대금을 공탁을 해서 갑을 이행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가압류 언제까지 지워줄 거냐고 최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가압류 안 지워주면 그때 해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 가압류가 걸리자마자 가압류 걸린 것만 안 사요. 나 지금 신경 쓰지 안 사.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저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최고도 하고 해제를 해야지 가압류 자체가 불능은 아니므로 가압류 걸렸으면 나 안 살래요. 이렇게는 못해요. 이거는. 자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앞에 문제랑 연결해서 합쳐질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그리고 527페이지는 불완전이행 유형별로 구별해 주시고 채권자 지체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수적 의무 위반은 해제권 안 생기는 것만 체크되어 있으면 되고 담보 책임 하지 말라고 했고요. 뒤로 자, 해제권 행사. 자, 해제권 행사. 자,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거고 하고 나면 철회 못한다. 주문 체크해 두시고 자, 중간에 있는 판례 참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참고 읽어볼게요. 자, 소정의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해제를 한다는 표시를 수반하는 최고는 이행 청구와 동시에 기간 내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장 그대로 나올 때만 이 말을 맞는 말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판례가 조건부 해제가 가능하다는 식의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해제에다가 조건 붙일 수 있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딱 요렇게 하는 것만 가능하고 그냥 조건 붙일 수 있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자,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자, 뭐 합격하면 해제, 결혼하면 해제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어요.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매도인인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갖고 와요. 그럼 지체잖아요. 그러면 일단 최고를 해. 자, 한 달 안에 갖고 와라. 너 한 달 안에 안 갖고 오면 너 그때는 해제할지도 모른다. 최고를 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 그럼 이제는 그냥 해제를 해도 되죠? 근데 미련이 남아가지고 제가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근데 이번에는 아예 해제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또 한 달 줄 건데 한 달 안에 안 갖고 오면 그때는 그냥 해제된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이미 최고를 한번 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해제를 바로 날려도 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최고를 한 번 더 하는 개념의 해제를 조건부 해제를 한 거예요. 안 갖고 오면 해제다. 이렇게. 자, 형식상으로는 조건부 해제 구조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최고를 한 번 더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한테 불리하진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형태만 가능하고 뭐 뜬금없는 조건을 붙여서 해제는 안 됩니다. 그냥 그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가서 해제권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 조문에 형합편 쳐져 있어야 되겠고 오늘은 판례로 볼게요. 다음 페이지 꼭대기 판례. 밑줄 부분에
공동 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 계약 전부를 해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공동 임대인이라는 건 임대인이 여러 명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 한 명만 해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전원이 다 해지해야 돼요. 자, 우리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니까. 또 해제만 그런 게 아니라 해지도 그런 거니까. 그래서 임대인이 여러 명 있으면 전원으로부터 해지가 날아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뭐 그 내용을 보면 좀 재밌기는 한 게 두 부부가 상가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분이 2분의 1씩이에요. 그럼 임대를 놓을 때 과반수가 없다 보니까 합의해서 놓겠죠. 합의해서 임대를 놨는데 세입자로 들어온 여자랑 남편이 바람이 났네. 그래서 부인은 이 여자를 해지해서 내보내고 싶은데 남편은 제대로 또 바람 나갖고 해지를 하기 싫은 거예요. 한 명은 해지하고 싶고 한 명은 해지하기 싫고 이러면 해지가 안 되는 거죠. 전원으로부터 해지가 돼야 되는데 한 명이 지금 해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계약이 깨지지 않고 있는 불편한 동거 상황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 어쩔 수 없어. 계약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저렇게 해두고 밑에 해제 효과. 자, 밑에 판례 별표 해놓고요. 자, 판례 밑줄 부분 봅니다. 상대방 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형광펜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그리고 상대방의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뒤에 또 형광펜 칩니다. 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그리고 그 아랫줄에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까지 형광펜 치고 그다음에 제일 끝에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형광펜 치고 형광펜 친 것만 읽어볼게요.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요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제의 해방효라고 불리는 건데 요것도 사례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내용은 안 어려워요. 자, 근데 말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매매계약 체결을 했는데 매수인 쪽에서 채무불이행을 했어요. 자, 위반을 한 사람이 셀프로 해제는 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근데 해제를 당할 수는 있잖아. 그죠? 이쪽에서 해제를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해제를 당했어. 그럼 매매는 없어졌죠? 근데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갑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또 청구한다는 거예요. 대금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을이 대금을 줘야 되냐는 거지.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도 돼.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 그죠? 이게 생각해보면은, 지금 약간, 제가 볼 때는 갑이 사이코패스 같아, 약간. 뭐 이런 애야, 지금. 자, 을이 중도금 안 주길래, 최고하고, 그래도 안 주길래, 갑이 찾아와서, 너희 씨 조카 크레파스, 지금 온갖 쌍욕을 하면서, 안 팔아, 이씨! 이렇게 하고, 쌍욕을 하고 갔더니, 다음날 찾아와서, 근데 대금을 언제 줄 거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어제는 막 불같이 화를 내고 갔다가 오늘은 대금을 언제 줄 거야? 나 다음날 되면 또 야이씨 조카 크레파스가 막 이렇게 야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게 철회가 안 되잖아요. 계약은 없어졌고 아무리 위반자라도 그 계약상 의무에서 다 해방 의무 없어졌어.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손해배상은 하겠지만 대금 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지.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도 해제를 신중하게 써야지. 아마도 해제해놓고 아차 싶었던 모양인데 그럼 해제라고 말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했는데 또 이행을 청구하면 위반자도 거절은 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가 거절한다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좀 느껴지지만은 이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사례에서 쓰여지는 지문들입니다. 다 중요해요. 이런 거. 자, 뒤로 가서 530페이지 해제 제3자 주제인데 물권 변동 주제는 이제는 안 봐도 됩니다. 우리 채권적 효과설, 물권적 효과설 이런 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알면 좋지만 시험용으로는 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봐도 되고 제3자 보호 문제 우리 그 1월 달에 할 때 니은번, 디귿번에 좀 표시했었어요. 그거 일단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 니은번 제일 끝에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라 해야 된다. 요거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디귿번 부분에
해제 후 말소 전의 제3자는 선의가 포함된다는 것도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좀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530페이지 하단에 있는 박스표를 보시는데, 박스 530페이지 하단 박스요. 자, 해당되는 자 쪽은 일부러 외우지 마세요. 해당되는 자 쪽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고, 해당되지 않는 자 쪽을 봅니다. 해당되지 않는 자 쪽. 자, 거기서 이제 제거를 할 건데, 자, 계약상 채권을 양수한 자, 그 채권을 형합해, 채권을. 그리고 채권을 압류 전부한 자, 계속 채권을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계약상 채권을 양수해서 채권을 형합해. 그럼 채권을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을 무조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자, 얘네들 무조건 다 제3자에서 빠집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등기가 안 되니까요. 등기가 안 되니까. 이게 이유를 좀 더 원론적으로 이해하려면 1월달 수업을 우리가 복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사실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 처리하는 겁니다. 채권을 뭐 한 사람들은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3자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이제 해제 전에 놈인지 후에 놈인지 시점 확인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채권을 어떻게 한 사람 다 빼버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의 판례 일단 해결을 하고 올게요. 531페이지 1번 판례 밑줄 부분에 보시면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등기를 마친 사람. 등기를 했으니까 제3자가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자, 2번 판례는 그 밑줄 부분 앞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는데 등재가 됐지 등기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제3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판례를 따로따로 외울 게 아니라 자, 지금 통일성을 찾아보면은 등기 안 하면 다 빼겠다는 거죠.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자, 해제 제3자를 판정을 할 때 규칙을 정해 드릴 테니까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물권적 효과설, 채권적 효과설 이해를 했으면 이런 거를 외우지 않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이해가 안 된 상태라면은 그러면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게 그게 또 차선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규칙을 정해 드릴 테니까 규칙대로 하세요. 자, 보세요. 일단은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 보세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자, 등기를 안 했다면 무조건 제3자 아니에요. 해제 전이고 후고 선이고 악이고 안에 등기 안 하면 일단 무조건 다 빼버려. 그냥 싹 다 빼버려. 특히 등기 안 한 사람 얘기 중에 채권을 양수한 자, 압류한 자, 전부한 자, 뭘 한 자, 뭐 가압류한 자 다 필요 없어. 채권을 다 빼버려. 채권은 등기부가 없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얘가 해제 전에 취득했는지 후에 취득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사람이라서 이걸 해제 쪽에서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전부를 했는지 양도를 받았는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필요도 없고요. 그냥 채권을 뭐 한 사람은 다 빼버리면 돼요. 등기 안 한 사람 다 빼버리면 되고 이렇게. 그러면 일이 되게 단순해져요. 이게 해제 쪽에서는. 그리고 자, 등기를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등기를 한 사람들은 다시 해제 전에 등기를 했는지 해제 후에 등기를 했는지 봅니다. 해제 전에 등기를 했으면 선이 악이 다 제3자라고 해주면 돼요. 해제 후에 등기를 했으면 선이만 되고 악이는 안 되고. 이게 이렇게 된 이유도 우리가 1월달에 뭐 물권적 효과설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다 배웠습니다만은 이유를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면은 자, 이제 순서를 볼 때 해제에서 제3자 판단할 때, 다른 단어에서 제3자 판단할 때는 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긴 좀 복잡하니까 해제에서는 1차가 등기했나 안 했나 보는 거예요. 등기 안 했으면 그냥 무조건 쫙 빼면 돼. 그리고 자, 등기 한 사람 중에 해제 전후 가려요. 해제 전이면 뒤를 더 읽을 필요 없어요. 해제 전에 등기했다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제3자 해주면 돼요. 해제 후에 등기했다 그러면 선이 악이까지 챙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판단 순서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면 오류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주면 되겠고, 이게 적용이 되는지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생겨난 것도 뭐 이론적으로 설명드렸지만 그건 이제부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책으로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그 표에 세 번째 거, 해당되지 않는 자 세 번째 거, 토지
매도했다가 토지 형화편. 자, 대금 지급 받지 못해서 매매계약 해제할 경우에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 매수, 형화편으로 건물 매수. 그러면 이건 뭐 완전히 달라졌는데, 자, 이러면 제3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법정지당권 할 때 한번 설명드렸던 판례인데, 이런 거 있었어, 우리 그때. 갑소유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데, 갑이 이 토지를 을한테 팔고,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을이 그 위에 갑의 허락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다가 병한테 팔았을 때, 애초부터 동일인 소유였던 적이 없어가지고 얘가 법정지상권 취득 못한다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이게 요 매매계약 해제됐을 때 제3자로 보호받으려면 이 규칙대로 보더라도 토지를 사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토지도 아니고 건물. 그죠? 그럼 완전 딴 거래란 말이에요. 이러면 제3자로도 보호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제3자로 좀 더 많이 나오고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토지 건물이 붙어는 있지만 별개의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쪽 집, 이쪽 집. 완전 별개의 부동산. 이쪽 집 매매계약 해제된 거랑 저쪽 집 산 사람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듯이 토지 매매계약 해제됐는데 건물 산 사람은 토지 해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판례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토지 건물 그것만 찾으면 되니까 자, 그거 조심하시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형화편 해놓고 수익자. 자, 이 수익자 어디 가나 제3자 아니죠? 저 상속인 수익자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제3자 아닌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기본 해놓고. 이제 자, 이 규칙에 따라 해당되지 않을 사람들, 특히 채권을 어쩌고 한 사람들을 싹 다 빼주기만 한다 그러면 토지, 건물 이거는 키워드만 잘 보면 되니까. 그리고 남은 사람 다 제3자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라서 자, 표를 외우지 말고 규칙을 이해를 합니다. 규칙을 이해를 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리고 원상회복 의무 우리 1월 달에는 거기 그 니은번, 디귿번 이런 거 읽고 지나갔던 건데 오늘은 판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532페이지에 있는 판례 1번 밑줄 부분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에 대해서 그 받은 날부터 형화편으로 그 받은 날부터 민법 소송의 법정 이율 연 5% 비율 연 5푼이 5%입니다. 할푼리 할 때 그 푼이에요. 그래서 그 연 5푼의 비율에다가 형화편 또 쳐놓습니다. 법정이자를 부과하여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판례는 제일 끝에 손해배상이 아니다. 그거만 형화편 쳐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좀 볼 텐데 다음 페이지에 손해배상 얘기까지 한꺼번에 설명 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해만 하면 돼요. 일단은 자, 1월 달에 했던 원상회복 얘기 얼른 잠깐 해보고 다시 요 판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월 달에 이렇게 했었어요. 자, 매매계약 체결하고 물건 주고 대금 줬는데 대금을 다 주진 않고 일부만 지급했을 때 그러면 을이 채무불이행 대금의 일부를 지체한 거죠. 그럼 얘가 채무불이행을 하면 해제는 누가 해요? 해제는 반대편 사람이 이렇게 해제하죠. 해제를 했어요. 매매가 없어졌죠. 그럼 이제 돌려줘야죠. 자, 이거 약간씩 색깔로 구별해 보겠습니다. 요거 돌려주는 거. 물건 받은 사람은 물건 원물로 돌려줘야 된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다. 돈 받은 사람은 돈이 원물이니까 대금 반환을 당연히 해야 될 건데 합의해제는 여기에 당연히 이자를 붙이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해제들은 돈이 당연히 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거를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는 원상회복. 이거 뭐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이 없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상회복이라고 하는데 자, 이 원상회복은 성질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인데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 왜 특칙이라고 하냐? 자, 일반 부당이득 반환은 선이자 악이자가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데 이 원상회복은 선이 악이 구분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하잖아요. 당장 자, 부당이득 반환 원래 선이자는 이자 가산 안 해요.
근데 원상회 복에서는 무조건 이자 가산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 갑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자를 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출제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자, 이자를 가산하냐 안 하냐 이렇게만 물어보는 것도 잘 나와요. 그렇긴 한데 그럼 이자를 왜 붙이냐 이것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부당이득 반환인 거냐 손해배상인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다 손해배상이다? 부당이득 반환이지 손해배상이 아니다. 아까 판례 마지막에 손해배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손해배상은 뭔데? 따로 또 있지. 계약의 해제랑 손해배상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 잘못을 의뢰했는데 왜 갑이 손해배상을 하겠어? 이건 손해배상이 아니고 갑이 또 추가로 잘못한 사람한테 이건 또 하겠지. 손해배상 청구. 실제 손해 얼마나 나왔는지 입증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분명히 손해배상이 아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시험에서 이거 구별하는 거를 되게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데, 시험에서 쉽게 내면 손해배상이다 X, 부당이득 반환이다 O 이렇게 내는 거고, 까칠하게 내면은 이렇게 합니다. 이자를 받은 날부터 가산한대요, 받은 다음 날부터 가산한대요. 어? 아까 우리 형광펜 친 게 받은 날이죠. 그죠? 그 판례 형광펜 친 거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시험에 나오면 찾기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돼버린다. 아, 나 진짜 말장난 진짜. 아, 근데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자,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 개념으로 이자를 가산할 때는 다음 날부터 가산해요. 부당이득 개념으로 가산할 때는 받은 날부터 가산합니다.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득은 받자마자 생기고 배상은 반성의 기회를 준다. 그래서 돈을 물어줘야 될 사람이 그날 바로 물어주면 추가적인 이자 가산 안 시켜요. 근데 다음 날까지 미루면 하루를 더 잘못했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세게 때려가지고 하루치 이자를 물려요. 그러니까 이자가 그 다음 날부터 붙어요. 근데 그냥 누리는 이득은 받자마자 이득을 누리니까, 그래서 부당이득 개념으로 가산하는 이자는 받은 날부터고, 배상 개념으로 가산하는 이자는 다음 날부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름. 근데 이거 생각을 안 하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절대 잘 안 보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연 몇 퍼센트? 5%. 5%가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세다고 느끼지만 이건 약한 거예요. 자, 진짜 세게 때릴 거였으면 연 20% 때렸어요.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만 생각하고 살다가 5%면 세 보이지만 5%는 돈이 원래 그 정도 이자를 양산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약한 이자예요.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면 연 20%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험의 출제자가 연 20%로 가산한다 이러면은 지금 손해배상 시키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은 5% 가산이고 손해배상은 20% 가산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5%면 O, 20%면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자, 응용지문으로 내놔서 그런데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이 이런 출제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그때 분명히 기출문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요런 응용 문제가 판례상으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일단은 요 이자는 무조건 가산하는 손해배상이랑 별도의 개념이라는 게 일단 우선 잡혀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남은 거 이제 해제권 소멸 사유인데 판례 없으니까 체크만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쪽에 10년 넘으면 해제권 사라지고요. 그리고 해제권자가 물건 망가뜨리면, 돌려준 물건 망가뜨리면 해제권 사라집니다. 그리고 해제권 행사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면 또 해제권 사라져요. 이런 조문들이 있다는 거 보시고, 해지는 소급표 없다는 것만 확인되면 보지 말라 그랬어요. 자, 특히 올해는 더더욱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해지 관련 판례들 싹 다 제거합니다. 자, 쉬었다가 계약법 강론 보겠습니다.